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하루 무척 더웠습니다. 우리 지역 상주와 예천, 안동, 의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의성은 37도를 기록해서 가장 높았고요. 상주가 36도, 안동, 예천이 35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 삼가고 특히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야겠습니다. 낮 시간 밭일이나 야외 작업도 삼가야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관리 각별히 챙겨서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장맛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마철 기습적인 폭우에도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손발톱 무좀이다. 바르지오 네일 라카. 무좀약 매일 바르기 귀찮다. 바르지오 원스. 발이 가렵고 각질에 물집까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바르지오. 동아약품.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량산 박물관에서 청량을 읊다 기획 전시회가 열립니다. 잠시 후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소 박물관팀의 권지영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시작합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도 무척 더웠죠? 굉장히 덥습니다. 예. 이 35도, 4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 여름 본격적으로 오면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우리 네. 지역도요. 35도, 6도, 7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어서 아이고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또 아스팔트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예. 이 위를 달리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열이 많이 생기는 게 타이어 쪽이거든요. 타이어. 예. 거기다 제동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에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타이어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해주느냐도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여름철에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무더위에 어떻게 하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냐 이게 오늘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폭염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차가 달리더라도 원래는 엔진이라는 것이 달리면서 바람을 받아서 식혀줘야 되는데 외부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차가 아니라 차가 좀 오래된 차인 경우에는 이런 과열로 인해서 자동차 화재가
급증할 수가 있어요. 아하, 특히 자동차 35도가 화재. 넘어가게 되면은 예. 폭염으로 인한 화재도 늘어난다는 것. 특히 차가 오래된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쉬어서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차도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를 시켜줄 휴게소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뭐 심지어는 자기 차량 차주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늘에서 쉬면 훨씬 더 좋겠고요. 차도요. 그렇죠. 그리고 열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엔진 본인 열고 빨리 식혀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냥 덮어놓으면은 예. 식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이나 아니면 냉각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진 중고차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보충을 해주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엔진 자체가 과열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냉각수도 좀 평소에 좀 이거 관리를 네. 좀 해야 되겠군요. 확인 좀 하고. 그렇습니다. 냉각수도 그렇고 엔진 오일도 줄어드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차가 오래되게 되면은 이 오일이 엔진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소모가 된다든지 냉각수도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타이어 중에서 휠이 스틸 휠 예. 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휠로 바꿔주게 되면은 예. 차 모양도 굉장히 이쁘지만 가볍거든요. 예. 그리고 열 방출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알루미늄 휠로 바꿔주는 것도 타이어 관리, 특히 열을 방출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혹시 내가 차를 튜닝하고 싶다, 뭐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틸 휠을 알루미늄 휠로 바꿔주는 것도 예.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루미늄 휠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 중형, 소형까지도 알루미늄 휠이 많은데 예. 소형이나 경소형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알루미늄 휠이 선택 조항,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그래요? 있어요. 아.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바꿔줘도 괜찮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중고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괜찮거든요. 네. 비용도 저렴하면서도 그리고 이 깨끗이 닦게 되면은 새로운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괜찮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정비업소 같은 데 가면 빼놓은 것들 물론 크기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새로운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경우도 있는데 저렴한 경우에는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특히 여름철에 내가 장거리 뛴다 그럴 때는 이 알루미늄 휠도 상당히 좀 방열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그래서 오래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엔진이라든지 특히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폭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장마철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폭염, 폭우 모두 다 안전에 장애를 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운전 중에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경우 보통 엔진 쪽에서 이제 화재가 나는 거죠? 대부분 95%가 엔진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룸에서 나고 혹시 다른 데서 어디서 나나요? 보통 화재가? 이제 머플러 쪽 특히 이제 자동차 전기장치 쪽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접촉, 전기장치. 전기장치가 노화가 되면은 이 혹시라도 접촉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주변에 간성 물질 같은 게 쌓이면서 여기에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요 여름철 화재가 난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름에는 덜하지만은 가을이 되면서 잔디가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잔디 위에 차를 세워놨는데 밑에 있는 머플러가 과열이 돼서 그 과열 열로 인해서 마른 잔디에 옮겨 붙어서 차가 불난 경우도 있어요.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른 잔디라든지 마른 낙엽 같은 데 위에 차가 서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일반 대형 백화점에서 이 불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불난 원인을 나중에 봤더니 이 트럭이 밑에 하치장에서 짐을 내릴 때 이 달궈진 하부 머플러 쪽에 있는 열이 바닥에 있는 이 상자 이런 데 옮겨 붙어서 큰 사고가 생긴 이런 사건도 있을 정도니까 바닥에 이 과열된 배기관 쪽도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염일 때 주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굉장히 위험한 게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항상 쉬는 거에 대해서 휴게소라든지 특히 졸음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음 쉼터 같은 데서 꼭 쉬어서 졸리면 2, 30분 주무시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교대 운전이라든지 실내 공기질 환기를 위해서
종종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예.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또 전기 자동차 또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혹시 전기 자동차가 이 폭염일 때 그 배터리 화재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예. 이제 엔진하고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 내연기관차는 에어컨 키면 연료가 15에서 20%까지 증가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에어컨도 연료 에너지 소모가 좀 되지만은 더 많이 소모되는 게 겨울철 히터 키는 거예요. 히터. 예. 겨울철은 배터리 자체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히터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큰데 근데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는 겨울에 내연기관차는 뜨거운 엔진의 이 열을 이용을 해서 안에다 불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히터를 켜서 내연기관차는 에너지 소모가 적지만은 이 반대로 내연기관차는 여름에 에어컨 킬 때 에너지 소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전기차는 에너지 소모가 좀 적고요. 전기차는 여름철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폭염보다도 예. 폭우입니다. 폭우 때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도로 같은 경우에 지나갈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는 타이어의 반에서 3분의 2까지는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예. 이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인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2중 3중으로 방수 기능이 있지만은 100% 안전 보장할 수가 없어서 보통 침수도로 지나갈 때는 웬만하면은 우회도를 찾는 게 좋지 그냥 지나가시게 되면은 별로 좋지는 않고 일단은 물을 멀리하는 게 전기차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겠네요. 전기 자동차 모시는 분들 여름에 이제 폭우가 내릴 때 이제 고인 곳에 이제 지나갈 때 일반 내연 자동차는 뭐 바퀴 한 반, 3분의 2 정도 잠겨도 괜찮지만 전기 자동차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 이 폭염 때 자동차 그 실내 두면은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좀 그렇죠. 짚어주세요. 예.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그 압유리통에서 직사광선을 받을 때 뭐 위에다가 스프레이 계통 올려놓는 분 지금 안 계실 거예요. 뭐 라이터 같은 거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터 절대 안 되고. 예. 물통도 이 렌즈 기능에 의해서 안에 있는 물통이 터진 경우도 있었어요. 물병도 터지나요? 물병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직접 직사광선 받지 않게끔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영상 블랙박스가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오동작을 한다든지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온도가 높으면요 그 영상 블랙박스를 위에 좀 신문이나 이런 거 가려놓고 휴게소에서 내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직사광선만 안 받으면은 고장 빈도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휴게소 같은 데서 살아있는 이 애완동물 같은 거 안에다가 1, 2분이라도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몇 건씩 사고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창문 조금 열어놔도 안 됩니다. 그만큼 열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안에다가 놓고 내린다든지 하는 거 꼭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깜빡하고 왜 어린아이도 잠깐 이렇게 뒀다가 사고로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요새 반려동물이 워낙 많아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데리고 다니기 뭐 또 실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에다 놓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살아있는 동물 실내에다 놓지 마시라는 거. 특히 직사광선이 내릴 때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50도 넘고 그래서 처음에 내려서 쉬었다가 다시 타시게 되면 핸들 같은 거 만지다가 화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화상까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지 좀 그늘진 곳에 이 차를 가능한 한 주차시키는 거 가장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가능하면 그 음지에 그늘진 곳에 주차하고 싶은데 또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땡볕에 이제 주차할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여름철에. 그럼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땐?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면요 안에 있는 열을 조금이나마 방출시킬 수가 있어요. 비만 안 오면 그렇다고 뭐 도난에 대한 것들 기중품 같은 건 실내에다 놓지 마시기 바라고요. 창문 조금 열어놓고 휴게소 들어갔다 온다고 도난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뜨거워진 차에서 열을 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타실 때 시동 걸기 전에 문을 다 열어서 안에 있는 열기 좀 빼내고요. 그다음에 시동 거신 다음에 에어컨 최대로 켜서 나머지 열기 빼낸 다음에 이 창문을 닫는 것도 에너지를 좀 소모를 줄이고 빨리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참 에어컨 켤 때 있잖아요. 처음에
고단으로 막 예를 들어 뭐 1단부터 5단까지 있다 그러면 5단으로 트는 게 더 열 효율이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게 처음에 틀었다가, 예. 그래서 안에 있는 열기를 빼낼 때 처음에 가장 높게 시원하게 만들어서 창문 모두 열고요. 예. 이 안에 있는 열기를 빼내고 그다음에 창문 닫고 그다음에 에어컨의 잠수를 1, 2단으로 효율적으로 낮춰주게 되면은 예. 차 안을 빨리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결론 말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여름철 폭염, 폭우 모두 다 위험합니다. 이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특히 안에 실내에 대한 부분들 뭐 열기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운행할 때 타이어에 대한 중요성. 특히 내가 차가 노후화됐다 그러면은 엔진의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시게 되면은 안전운전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어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일일 점검 하루에 한 번 이상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폭염이나 폭우 때 더더욱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타이어 분야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타이어 관리 강조를 많이 해주셨네요. 혹시 이 폭염에 타이어에서 주행 중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타이어 자체에서 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제동 브레이크를 많이 쓰게 되면은 너무 과열이 돼서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거지 타이어에 직접 이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전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혹시 펌프 나는 경우는 좀 있겠네요. 있습니다. 과열돼서. 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파열될 때 그게 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뒷바퀴가 아니라 앞바퀴 쪽에 문제가 되면은 차가 핸들이 휙 돌아가면서 전복이 된다든지 위험성이 굉장히 가중이 돼서 그래서 타이어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저속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라 고속에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타이어 상태, 공기압, 또 마모도, 또 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항상 봐주시면은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네, 6시 24분 5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봉화 청량산 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청량을 읊다, 이런 제목의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소 박물관팀의 권지영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영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지역분들 청량산 한두 번씩은 다들 다녀와 보셨을 텐데 그래도 청량산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청량산은 영남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봉화군과 안동시에 해당됩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경관이 뛰어나서 1982년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학술적, 경관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 제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흔히 육육봉이라고 불리는 12개의 주요 봉우리와 높고 평평하며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대화, 굴, 동석, 폭포 등 여러 자연 경관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870m 내외의 높이로 그리 크지 않은 산이지만 기암괴석과 여러 봉우리들이 산 앞에 흐르는 낙동강과 장관을 이루어 옛날부터 작은 금강산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작은 금강산을 불리는 청량산. 네, 소금강산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청량사도 좀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 정상 맞아요. 부근에 또 하늘다리도 아주 멋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늘다리도 있고, 네. 기억이 납니다. 그 하늘다리까지 가기까지 그 계단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기억도 좀 맞습니다. 나고. 주로 이제 장인봉 쪽으로 많이 올라가시는데 계단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늘다리 그 경관이 정말 멋진 청량산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자연 경관도 이렇게 뛰어나지만 또 역사적으로도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스토리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거기에 켜켜이 쌓인 인문학적 스토리가 풍부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통일신라 시대 서예가인 김생과 학자인 최치원 또 고려의 왕인 공민왕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적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청량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청량산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답지만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계절마다 다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가을 단풍이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객 통계를 내어 보아도 가장 많이 가을철에 방문을 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가을 단풍 여행지로 청량산을 적극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부터 특히 조선시대 때 유람록을 살펴봐도 가을철 방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저희가 청량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탐방객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청량사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 이거 가을에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에 계속 빼놓지 않고 매년 개최했었나요? 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올해로 이제 24년, 25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청량산 박물관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청량산 박물관은 그 도립공원에 인접한 집단 시설 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건립할 때부터 국내에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산을 중심으로 한 전문 박물관을 목표로 건립되었는데요. 2004년에는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2008년엔 봉화 농경문화전시관, 2015년에는 봉화 인물역사관이라는 이렇게 전시시설이 더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비사업에 선정되어서 40억 정도가 소요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요? 한 3년 정도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후 2002년에 2개의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어린이 체험실, 봉화 아카이브를 갖춘 모습으로 재개관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0억 정도가 들어간 리모델링 후 아주 더욱더 완벽한 그런 청량산 박물관이 됐군요. 네, 자, 방문하시는 분들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이게 이제 2022년에 완공이 됐다고요. 그 리모델링이. 이 청량산 박물관이 어디쯤에 있죠? 제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청량산 반대편에, 그러니까 그 시설지구에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는 청량산 캠핑장과
이제 박물관이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청량산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왜 조금 그 짧은 다리 이렇게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그 건너가기 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설 전시관에는 어떤 자료와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까? 상설 전시관 1층, 박물관 1층에는 그 청량산의 생태 문화유적 주요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청량산의 논일다라는 이름의 제1전시실이 위치합니다. 전시실 들어가는 초입에는 청량산의 역사 연표와 고지도 그래픽 관련 지리지가 주로 전시되어 있고요. 전시실 중앙부에는 그 청량산의 지형을 재현한 모형의 그 빔 프로젝트를 투사해서 주요 지리 정보 및 등산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산을 굳이 올라가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청량산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량산의 주요 역사 인물과 관련된 설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량산에 머물다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청량산 유산 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은 사전적 의미로는 놀유자에 산사자를 쓰는 그 산놀이란 뜻이지만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산을 단순히 그냥 풍류를 즐기고 노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수양하고 강학과 구도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청량산 같은 경우는 세계 이양의 영향으로 유산 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아 많은 유학자가 다녀갔습니다. 이들이 청량산을 유람한 뒤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이 전시실에는 이 중 기행문의 일종인 유람록과 그와 관련된 기록문화유산을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설 전시관 1 전시관에는 청량산이 논일다. 그리고 2 전시실에는 청량산에 머물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져 있군요. 자, 청량산 박물관에서 청량을 읊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는 소식인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량산은 조선시대 유산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상설 전시실에 전시된 유람록뿐만 아니라 청량산을 유람한 뒤 그 감흥을 노래한 한 시인 유산시가 아주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수가 수천 수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청량산 박물관에서는 이 장기 프로젝트로 이 유산시를 수집 발굴하고 구격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태계 이양 등 조선시대 문인들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산시의 진 면목을 대내외에 알리고 창작 배경이 되는 청량산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일반 시민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가 어렵잖아요.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두 한 130여 수를 전시하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하였고 관련 저자의 문집이라던가 청량산의 아름다운 전경 사진, 영상 자료 등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구성은 자연스레 청량산을 등산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보다, 오르다, 관찰하다, 내려오다 등 이렇게 4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청량산을 바라보고 청량산을 오르고 또 올라가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이렇게 4부로 구성을 하셨군요. 자, 청량산 박물관에서는 이전에도 또 다양한 기획전을 열어 오셨다고요? 네, 저희 박물관에서는 청량산을 비롯해서 봉화의 향토 역사 자료를 집중 조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획 전시를 개최해 왔습니다. 청량산에서 글씨 공부를 하여 명필이 된 서성 김생의 서해와 일생을 조명한 서성 김생 특별전을 필두로 해서 산수화의 대가인 고 야송 이원자 선생님의 청량산 실경 산수화 특별전 등 다양한 청량산 사진 전시 및 초청 작가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의 향토 역사 문화의 중요성과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봉화 누적 문화의 일부인 편액의 가치를 조명한 편액에 새긴 봉화의 꿈을 2018년도에 개최했고 바로 작년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 문화인 봉화의 동천과 구곡의 입문 자료와 자연경관을 집중 조명한 선비가 찾은 이상향 봉화의 동천과 구곡 특별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또 다른 기획 전시회 예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그 청량산 박물관은 봉화군 유일의 국립박물관으로
청량산 유산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 역사 문화와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와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기획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문중에서 청량산 박물관에 그 기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봉화 지역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함께 모아 소개하는 기획전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자, 이 청량을 읊다 기획 전시회 많은 분들 좀 찾을 수 있게 개요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청량산을 유람한 뒤 그 감흥을 노래한 유산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현대어로 번역된 130여 수의 시와 청량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청량산을 방문하셔서 옛 선조들이 느낀 흥취와 감흥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지영 주무관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청량산에 다녀온 듯한 그런 기분도 좀 드네요.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소 박물관팀의 권지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저공 비행 추세인데 총선 전후에 좀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 전과 총선 이후가 확연히 이제 달라진 현상을 보이는데 총선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또 주부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총선 여파가 컸던 이유도 있을 테고요.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수사.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일단락되지 않으면서 지지층에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현상. 이른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이 기대가 총선 이후에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 현상이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 경제 경영 관련해서도 상당히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 이론이고요. 실제 저도 이제 대통령학 연구를 하면서 기대 불일치 이론을 실제 대통령의 지지율도 정책에도 접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이었죠.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근데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좀 무관하게 북한 문제 있잖아요. 북한 오물풍선도 있었고. 매우 보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감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언론 보도되는 것도 러시아가 또 전격적으로 이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북한의 이 군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더 밀착되는 관계죠. 동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준동맹, 말 그대로 북중러가 더 결합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기는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이제 오물풍선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위협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인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했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구소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위협적이다가 60%, 위협적이지 않다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오물풍선이 본인의 집이나 차량에 이 추락을 할 경우에 아무 예측 없이 또 확인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이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에서 대북 학생기 방송 재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다가 55%, 잘못한 일이다는 32%로 나타서 특히 이제 북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과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는 대체로 무관하게 가고 있습니다. 무관하게 혹시 대통령의 정반대로 낮다 하더라도 북한의 이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효력 정지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학생기 방송 재개도 오히려 북한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서 20대 30대도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다만 하나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그 원인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 대북 전단 살포. 그러니까 탈북 단체나 한국의 시민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물풍선을 살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가 60%, 막아서는 안 된다가 30%로 나타나서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 여야 관계보다는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느냐 또 그 위협의 원인이 되느냐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대북 이슈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띈다. 우리 국민들은 말씀 주셨고 아까 그 푸틴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좀 여쭤보겠는데 푸틴 하면 유명한 게 그 어떤 뭐 상대 정상과 만남에서 항상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북한 방문도 원래는 제 기억으로 어제 저녁 7시쯤 뭐 도착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오후 정도는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자칫 이것이 북한과의 외교에서 결례다 또 무례하다 이렇게 좀 인식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부러 또는 의도적으로 늦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이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30년 장기 집권이죠.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푸틴 총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상을 만날 때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각을 하면서 일종의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죠. 이 푸틴 대통령이 KGB 소련의 대표적인 구소련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그 출신이에요. 동독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행진을 할 때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장대 사회를 할 때나 할 때를 보면 항상 오른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언제든지 권총을 끄집어내서 돌발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왼손은 흔들지만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직업병처럼 오른손은 오른쪽 주머니에 붙이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총기류를 꺼내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습관, 일종의 직업처럼 이제 직업병처럼 그렇게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번 북한 방문을 오늘 새벽입니다. 2시 22분에 평양 이제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무려 4대의 전용기가 이제 동원을 됐고 한 대는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이제 정보도 확인이 됐는데 그런 큰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5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사하 지역입니다. 사하 지역인데 이 지역에 가서 상당히 또 행사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내부의 민심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너무 길어서 그렇죠. 사하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을 좀 길게 보낸 그것이 결정적으로 북한의
도착 시간은 상당히 원래는 이제 금수산 영빈관에서 1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박을 못하고 오늘 저녁에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포항 그 영일만 이슈 있잖아요. 석유 이슈. 예, 뭐 어떤 데는 뭐 석유 게이트라고도 뭐 표현을 하던데, 자, 이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우리 국민들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이런 조사가 대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의 수렴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성전 국정운영 평가의 수렴 현상인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동해 석유가스 매장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신뢰 여부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뢰한다가 28%.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니까 거의 비슷하죠. 아이고, 비슷하네요. 예. 신뢰하지 않는다가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이걸 왜 발표했을까? 국면 전환인가? 물론 이제 석유가 매장돼 있고 또 기름이 나오면 기쁠 일이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이 신뢰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되는 기착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지금 최대 이슈는 역시 의정 갈등일 것 같습니다. 벌써 뭐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의료계 이제 집단 반발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해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에도 참여하는 의원도 있을 테고 참여하지 않는 병원도 있을 텐데 일단 이게 휴진 여부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집단 휴진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원인은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대에서는 학생들을 도저히 갑자기 늘려서 교육을 시킬 만한 여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론상으로 보면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휴진을 하는 의사협회나 또 의료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단호한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2월부터 시작됐던 이 이슈가 총선 이후에 6월 말 7월로 넘어가기 직전 시점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충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부도 어떤 대화든 수용하고 어떤 대화든 경청할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하고 의료계도 집단 휴진은 거두고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해서 전달하고 물론 지금 제시한 건 있습니다.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재검토 100자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이런 주장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한 발씩 좀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야 또 타협을 봐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 건지 국민들의 이 아우성, 이 분노는 알고는 있는 건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해서 이번 주 내내 시끌시끌합니다. 여기 이제 그 용어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랩독이라는 게 있고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고 가드독이라고 해서 경호견, 와치독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제 감시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이 애완견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여론 반응이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여론의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언론에 또 나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적극 지지층들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래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을 또 그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모든 언론은 아니겠죠. 비판의
평가를 단어로서 또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의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수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계로부터의 또 지적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과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리고 분노도 없이 이런 부분은 물론 아무리 그런 마음속에 생각은 있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미치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쾌하게 또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특히 이제 양문석 의원의 표현은 좀 더 나가서 더 선을 넘는 수준의 어떤 표현을 또 했죠? 바로 이제 기레기라고 한 발언이었거든요. 기레기. 그게 물론 이제 전체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던 아니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던 간에 제가 이제 입에 옮기기도 힘든 그런 표현들을 또 적시를 했습니다. 그 글을 작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이면 공인이죠. 다수당의 대표는 당연한 공인이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또 유감을 표명하는 것도 더 타당한 또 적절한 또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뭐 어대한이라는 표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동훈 대 나경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당대회? 그렇게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른바 친한 대 친윤으로 분류가 될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은 친윤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손사래도 칩니다만 그런 이제 정서적인 구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김재섭 의원도 초선이긴 하지만 당대표에 또 혁신적인 그런 초선 의원으로서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여론상으로는 워낙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43%, 그 대항마가 될 그런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어대한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부담이 되는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또 기자들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최상병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제로 국민의 힘을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전 제시인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